당신을 위한 맞춤형 딥다이브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죠. 바로 노란봉투법 논란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법안 이름이 좀 독특하잖아요. 2009년 쌍용차 파업 때에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한 데서 왔다는 거. 당신께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랑 그 470억 원 손해배상 소송 때문에 다시 한번 확 주목을 받았죠. 이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인데 이게 도대체 뭘 바꾸려고 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찬반이 극명하게 갈렸는지 그 핵심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이 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그 본질을 좀 짚어보죠. 핵심적인 변화는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용자의 개념을 넓히는 겁니다. 사용자 개념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기존에는 직접 고용한 회사만 사용자로 봤잖아요. 근데 이걸 바꿔서 하청 노동자의 임금이나 근무 조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한다. 이런 힘을 가진 원청 회사. 거기도 사용자로 봐야 한다. 그래서 교섭 테이블에 나와라. 이런 내용이에요. 아하, 그게 바로 언론에서 말하던 진짜 사장 나와라. 이거랑 딱 연결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서류상 고용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랑 직접 대화할 길을 열어주자는 거네요. 와, 이게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꽤 미쳤겠는데요. 그렇죠. 상당히 큰 변화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노동쟁의 범위요? 그건 또 어떤 의미죠? 이전에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문제만 합법적인 쟁의 대상이었어요. 파업 같은 거요. 그런데 개정안은 정리해고나 아니면 사업 구조조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소위 경영상 판단 영역까지도 쟁의 행위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하자. 이런 거였죠. 와, 단순히 조건을 넘어서 경영 전략 자체에 대해서도 파업 같은 걸 할 수 있게 된다는 거니까 이것도 정말 큰 변화네요. 그럼 마지막 3번째는 역시 그 손해배상 문제겠죠? 액수가 워낙 커서 말이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또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파업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법원이 배상액을 정하잖아요. 그때 노조 전체한테 그냥 뭉뚱그려서 얼마 이렇게 하지 말고 개별 조합원이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따져서 금액을 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업이 처음부터 너무 과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이것도 좀 제한하자.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법안이 왜 필요하다고 본 건지 찬성하는 쪽 입장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단순히 노동자 푼들기 이런 걸 넘어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건지 궁금한데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그 손해배상 소송 문제였어요. 이게 몇백억씩 나오니까요. 이런 천문학적인 소송이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단체 행동권, 그러니까 파업할 권리 같은 걸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만든다. 너무 위축시킨다. 이런 현실 인식이 있었죠. 하긴 쌍용차나 대우조선 사례 보면 정말 액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파업 한 번 하면 인생이 그냥... 네, 그렇죠. 그 부담감 때문에 노동 3권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청 노동자들이 실제 힘을 가진 원청하고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되면 좀 더 나은 근로조건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국제노동기구 ILO 권고 같은 국제기준을 좀 따라가야 한다, 이런 명분도 있었고요. 듣고 보니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요. 반면에 경영계 반발은 정말 거셌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반대를 했던 걸까요? 단순히 비용 문제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비용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크게 내세운 건 법적 불확실성 문제였습니다. 법적 불확실성이요? 네. 원청의 그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기준이 너무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냐. 이걸 가지고 소송이 난매될 수 있고 그럼 산업 현장 전체가 혼란스러워질 거다. 이런 우려가 컸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대표 교섭단을 꾸리잖아요. 지금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이것하고는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법 파업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빼놓을 수 없죠. 면죄부 논란 같은 거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반대 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이나 뭐 시설 파괴 같은 게 없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쟁의행위까지 책임을 너무 깎아주면 그거야말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런 주장이었죠. 당연히 기업의 재산권 침해 문제도 같이 제기됐고요. 프랑스에서 비슷한 법이 위헌 판결을 받은 사례나 다른 주요 선진국들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분명히 묻는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 특히 투자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경고 목소리도 상당히 컸었죠. 맞습니다. 정리해고 같은 경영상 중요한 결정까지 파업 대상이 되면 기업들이 아무래도 경영 활동하기가 좀 위축되지 않겠냐는 거죠. 특히 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더 타격이 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면 외국인 투자도 줄고 실제로 한 조사에서는 15.4% 감소 예측도 나왔죠. 결국 일자리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주한 유럽상해 같은 외국 경제단체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 그 국제 기준 얘기랑 ESG 경영 사이의 어떤 모순 같은 건데요. 법안을 반대했던 대기업들도 보면 ESG 보고서 같은 데서는 ILO 핵심 협약 존중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단 말이죠.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게 바로 언론에서 ESG의 역설이라고 짚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국제 기준 따르고 사회적 책임 다 하는 것처럼 뭐랄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실제 국내 법을 만들 때는 반대하는 좀 이중적인 태도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물론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존중하지만 이 법안 자체는 문제가 많다, 너무 모호하고 부작용이 클 것 같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이 간극 자체가 이 논란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노란봉투법 딥다이브 쭉 따라와 보니까요. 정말 그 하청 노동자 보호하고 노동권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어떤 이상적인 가치와 또 법적인 안정성이라든지 경영활동 보장, 그리고 경제 전체에 미칠 파급 효과 같은 현실적인 우려가 정말 정면으로 꽝 부딪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법조항 몇 개 고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한국 사회의 아주 뿌리 깊은 원하청 구조, 또 노사관계의 현재 모습하고 직결된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 어렵고 우리 사회 전체가 같이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봐야겠죠. 결국 법으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그 너머의 사회적인 대화, 또 상생을 위한 지혜, 이런 게 더 중요해진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자, 오늘 딥다이브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노란봉투법 자체는 결국 폐기됐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나왔던 실질적인 사용자의 책임 문제라든지 하청 노동자의 교섭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이 논의들이 있잖아요. 이 논의 자체가 앞으로 기업들의 어떤 공급망 관리 방식이나 아니면 사회적 책임 활동, CSR이라고 하죠. 이런 활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법의 통과 여부와는 별개로 이 논쟁이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의 무게를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